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보수의 텃밭, 보수 강세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일제히 유세전 벌이면서 격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흘 만에 다시 영남 지역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규백 단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첫 질문은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규백 의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제가 초선 배지 다셨을 때도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5선이시죠? 그렇습니다. 내리 5선. 예. 5선 의원입니다. 네. 5선 의원이면 국회의장 도전할 수 있는 선수인데 하반기에 도전하십니까? 도전요. 아주 급소를 찌르시네요. 예. 이게 솔직히 밝히셔야 됩니다.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의장을 하면은 정계를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좀 아직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안규백 의원님이 일단 8선까지는 이제 생각하고 계시니까. 자, 이 질문은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자, 안규백 의원님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 매우 바쁘게 이제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어요? 오늘은 특보단이 지금 굉장히 그 임명장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네. 밀려 있기 때문에 특보단 전체 우리 상황실에서 한 50여 명이 근무를 하는데 네. 그 회의를 주재를 하고요. 오전에는 저희 지역 청량 청과시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네. 시장을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순방을 하고 몇 명이 다녔어요? 그걸? 그 4명이 다녔습니다. 4명이. 아, 그래요? 예, 예, 네 예. 명이 이제 시장 전체를 순방을 하고 상인들 민심을 듣고 네, 만나고 근데 대개 보면은 선거 초반에는 사람들 표정이 그렇게 썩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은데 네네. 이번엔 특이한 점은 초반부터 선거 시작하자마자 유권자들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또 네. 사진도 많이 찍자고 그러고 분위기 좋다 이거죠? 이런 점들이 약간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뜻 들으니까 이 특보단이라는 건 보통 대선이 거의 시작될 시점에 구성이 되는데 네. 좀 오래전에 하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작년 전당대회 끝나고 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정당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초는 특보단 규모를 좀 작게 꾸리려고 그랬는데 특보단 규모가 6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네. 의원들 현역 의원만 56명이 특보단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민생, 경제, 언론, 노동, 정무 이렇게 해서 야, 6개 분야 중에 언론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언론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죠. 예. 그래서 그 6개 분야에 56명의 현역 의원들이 있었고 네. 또 민생이란 것은 17개 광역시별로 시도별로 특보단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네. 거기서 계속 준비를 아젠다 세팅을 하고 또 거기서 토론도 하고 또 현장도 방문하고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이렇게 조기 대선은 예상치 못했습니다마는 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준비된 정당으로서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또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네. 의원들 사교관에도 친문 뭐 비명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듯 그런 조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인선하실 때 특보단 인선하실 때 요걸 가장 신경 썼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어떤 부분이에요? 적소적재에 맞게. 적재적소에? 아닙니다. 적재적소는 너는 잘하니까 아무데나 가서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적소에 그 맞는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 갖는 겁니다. 적소적재예요? 적소적재가 맞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적재적소란 것은 올코트 프레싱.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올코트 프레싱인데 이게 아니고 적소에 그 맞는 자리에 합당한 인재가 가야 그것은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네. 적소적재 사자성어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후보
어제였죠. 판교밸리 동탄 방문해서 경제 비전 제시에 집중했는데 오늘은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사흘 전에도 다녀갔던 지역인데 민주당 뭐 약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특별히 공을 들인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내가 좋아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또 유권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모든 곳을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9일 날인가요? 전례 없이 안동 유림 약 50여 명이 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권오을 전 의원하고 같이 왔나요? 아니면 그건 별개인가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문을 놓고 하고 두드리기 때문에 영남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반향이 울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했다시피 계속 도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전을 또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지지 기반이 더 확산되고 변화가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자주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대구 경북 지역 목표 득표율 같은 게 있어요? 퍼센트. 목표 득표율이라 정치인은 한도가 없죠. 예. 리미트 무제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99%? 99% 너무 높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압도적 저희들이 표차로 이기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네. 네. 자, 아까 이제 제가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이제 대선 후보니까 이렇게 붙는데 전담 경호팀 30명. 그다음에 3kg 방탄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복장을 보면 그렇고 출정식 현장에서도 빨강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 자, 이건 진보 보수 없이 대한민국만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중도층 외연 확장 전략인가요? 그것은 뭐 정치적 그 레토릭을 떠나서요. 네. 어떤 정치 공학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대선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것은 12.3 내란에 의해서 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 타기하기 얽혔던 이런 것들을 유기 위해서는 통합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통합 정신이 저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보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저는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복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테러도 있었고 네. 또 그 말 못할 여러 가지 그 좀 형용하기 힘든 입에 담기 힘든 이 칼 테러도 예리한 칼 테러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각종 첩보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경호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선관위에 10대 공약 제출했습니다. 일단 경제 부문에서 눈에 띈 게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세우면서 AI 산업 육성 내걸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기엔 분배보다는 이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모습인데 정책 방향이 바뀐 겁니까? 본래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성장과 분배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 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J 때도 정보화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 성장이었고 네. 노무현 정부 때도 184.7%의 그 주가입니까? 그 주식을 올려놓은 기록이 있고요. 네. 코스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3만 불 시대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을 바로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는 우리가 미국과의 선진국과의 상당히 격차가 많습니다. 네. HBM 반도체를 제외한 하드웨어 부분을 제조의 하드웨어 부분을 제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지금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약 12 정도 된다고 예정처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 18세기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 선도 국가가 지금도 200년이란 지금도 선진국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먹거리는 네. 세대의 먹거리는 AI를 기반으로 한 챗GPT의 어떤 그 총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준을 앞으로 올라가야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거국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가 굉장히 우리가 취약하거든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거의 방치해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100이라고 봤을 때 독일과 영국이 약 36 정도 되고요. 우리는 그보다 더 아래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끌어올려야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 지금 인류 문명사를 보면은 선배가 후배한테 배우는 최초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세들한테 책망을 듣지 않게 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AI 시대에 선도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상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도 이제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테면은 계엄이 지난 12월 3일 날 국회에서 1시에 해제되고 4시 반에 해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1시 1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에서 4시 반에 해제가 됐습니다. 약 4시간 반 동안 3시간 반 동안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바로 통과되면은 자동적으로 바로 될 수 있고 또 계엄이 선포되면은 국회에 바로 통과를 또 앞으로 해야 되고요. 또 국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장군인이 침입을 할 수 없을도록 명확히 명문화시키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말이죠. 5.16, 61년도 5.16 군사 쿠데타, 79년도에 신군부 12.12 쿠데타, 45년 만에 일어났던 12.3 내란 계엄 사태, 친일 쿠데타 이런 문명 사회에 살면서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욱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경찰, 공무원한테도 이 계엄에 대해서 헌법 수호 가치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포함시킬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나 그동안 민주당에서 좀 계속 언급해 왔던 내용이고 이번 대선에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 재판에 관한 부분, 법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아시다시피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상고에서 지금 대법원으로 항소에서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소부에서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6, 7년째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사람이 허위 사실과 부정한 방법으로 됐을 경우에 633 적용하고 해당되는 것이지 낙선자는 사실상 이게 이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말하면 기소감이 아닌 것이죠. 법에 적용이 안 된다기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더 이렇게 뭐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낙선자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당선자가 적용된 적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에 TV 토론 과정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정감사에 제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할 때는 여기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타 법의 조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깨맞춰가지고 지금 기소까지 시켜가지고 대법까지 왔는데 이 정치의 사법화가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완전히 그 헌법재판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말이죠. 또 생중계하고 그것도 5월 1일 날 노동절 날 이것은 너무 드러내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안규백 의원님께서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이 비판적인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또 반대편에서는 또 그 민주당의 행보를 좀 비판하는 그 시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나 예. 뭐 일부 법조계나 어떤 뭐 이런 데서 내용인가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대법원장 나와라 모든 대법관 나와서 왜 그 판결을 내렸는지 우리가 청문회에서 따지겠다. 일단 그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예. 보통 지금 법관들이 법관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는 상당히 이주관다고 판단되고 모든 법조인들이 말할 때 이번 상고심에서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 과정을 밟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뭐 대법원 선고에서 모든 사람들이 입달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은 정상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 과정이 한목적적이지 않았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앵커도 봤다시피 다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 이례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례적인 얘기를 안 해야지요. 자, 그리고 네. 그 말씀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입법하고 있는 그 내용들 중에 예. 예를 들어서 뭐 대법관을 30명이니 100명이니 이렇게 늘리는 법안 이제 발의된 거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헌법 84조 논란이 있잖아요. 아직은 그 불소추 특권. 예. 거기에 네. 대한 이제 그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안 내려진 상황인데 예. 여튼 그걸 법안으로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쨌든 재판을 그냥 멈출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해당되는 그 행위 있잖아요. 네, 행위. 그거를 뺨으로써 면소시키는 그런 부분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와 이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와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상권 분립이 정말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하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을 때 그런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네. 저희들은 우리 민주당은 법의 준칙과 헌법 소의 가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지금 지점들이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예. 인식을 하는데 헌법 그러니까 84조를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명확하게 해주자는 얘기죠. 명확하게.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백이 있고 네.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명확하게 적극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은 게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걸 조금 더 이렇게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의견을 모아서 어떤 혹은 헌재나 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든지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건 되게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면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지금 이 대법관이란 것은 대법관이란 것은 다양성. 네. 이런 이 수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이게 대법관들이 네.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획일적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우리 사회가 다양성, 통합성이 지금 이게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체계와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런 것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죠.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 이제 5월 15일 예정됐던 그 공판이 네. 이제 6월 18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정말 한숨을 놨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가장 급한 불이 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법원이나 아니면 뭐 어떤 법안을 통한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공세 수위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선거 전략상에는 단장님 보시기에 와, 중도층 보기에 이게 약간 우려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상관없다고 보세요? 뭐 전혀 상관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받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아프리카 남수단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예.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출석해서 그 주권자에 대한 침해를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게 정상적인 아니 제 말은 그게 이제 미뤄져서 어떻게 보면 그건 해결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공세 수위나 이거는 좀 낮아질 줄 알았는데 공세 수위가 오히려 올라가니까 참 의아해하는 국민도 있을 거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크게 뭐 그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위장 사과라 그러네요. 어쨌든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이게 본인이 진짜 보수인지 진짜 진보인지 저는 보수의 어떤 코스프레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분이 후보로서의 그 진영에 맞는 분인지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년에 민중당으로 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스팔트 정광훈 그 목사까지 자유통일당인가요? 그 당까지 했던 분인데 극좌에서 극우로 이게 그쪽 진영의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찍어야 될지 이런 의문점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볼 때요? 그렇습니다. 그 후보가 그렇게 착각한 후보인지 뭐 지난 경선 과정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는 그건 하고 싶지 않고요. 하고 싶지 않고 보수 후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이 옛날에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다? 그리고 그 우리 후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새벽에 공모를 하고 후보를 정당하게 적법 절차에 거쳐가지고 후보를 결정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 비대위의 어떤 그 후보 교체 시도는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그 당원 선거에서 네. 이제 대의원 선거에서 당원 선거로 바뀌면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기택 후보하고 경선했지 않습니까? 네. 민자당은 그 당시 민정당에서 이제 민자당으로 바뀔 때니까요. 민자당은 이종찬 원장하고 누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께 경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후에 대의원과 당원들이 후보를 뽑은 선정한 후보를 한 번도 바꾸거나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후보를 바꾸려고 한 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퍼딱 들더라고요. 네. 정당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예. 당 지도부 입장에서 그 당 비대위 입장에서 어쨌든 단일화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거였는데 이제 안규백 단장님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과연 단일화할 수 있을지. 이준석 후보는 절대 없다고 이제 선 긋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도 제 생각을 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저는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두 분이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네. 빙탄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단일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네. 말씀이시고요. 자,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내란 종식 이 부분은 뭐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이라는 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계속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근데 내란 종식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정치 보복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그 전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역사에 바른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네. 이 계엄 국가 비상사태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내란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의 어떤 역사의 경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 남북관계 개선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지. 저는 그 정치 보복할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고 네. 민생 경제 회복 네. 이런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순환을 겪어온 게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다수 전과에 또 여러 혐의 재판받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고 있거든요. 자, 안규백 특보단장님, 안규백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뭡니까? 통합, 그다음에 회복,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점에 모든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오늘 이렇게 우뚝 솟게 올라온 것은 국민들과 함께 했고 또 국민들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 믿음과 신뢰에 저는 반드시 답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인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